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역사학자 이영석 지음 푸른 역사에서 출판한 잠시 멈춘 세계 앞에서인데요. 코로나 시대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문 에세이입니다. 2018년부터 질병 X에 대비하라는 경고가 나왔지만 우리 인류는 코로나19의 속수무책이었고 지금은 변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공포의 나날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발병했던 에볼라나 메르스, 사스 같은 바이러스 침투에도 인류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자연 환경이 보내오는 경고에 어떻게 대처하여 미래를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맞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세계가 할 일이 무엇인지 성찰해 봐야 할 때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6세기까지 인간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억압자는 자연이었다. 사람들은 기후, 풍토, 식생, 지형의 특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갔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언제나 자연의 폭압적인 위협 아래 재앙을 당하고 움츠러들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자연의 일방적인 우세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그것도 주로 서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자연은 인간에 대한 폭압자라기보다는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인간은 자연의 특성을 잘 이해함으로써 그 자연을 인간의 삶에 맞도록 변형시켰다. 17세기 사상가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다. 지식과 힘은 하나다. 자연을 지배하려면 그 자연에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여기에서 지식은 자연에 관한 인간의 이해다. 그 이해를 가지려면 자연에 가까이 다가가서 관찰해야 한다. 이 유명한 언명은 바로 17세기 과학혁명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과학혁명의 초창기에 과학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론의 의미가 강했다. 즉, 과학은 분야에 관계없이 체계화된 지식, Systemized Knowledge를 뜻했다. 그러던 것이 18세기에 들어와서 자연에 관한 지식체계를 뜻하게 되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언명은 18세기 이후 과학 지식의 증가와 함께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근대화 또는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서유럽에서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연의 이용이라는 말이 사실상 자연의 수탈과 동의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다. 인간의 활동에 따른 자연 파괴가 일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최근 지질학자들은 이전의 자연적 원인의 기준을 둔 지질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첨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지질시대는 인류세로 불린다. 이 이름은 자연의 새로운 변화 원인이 자연이 아닌 인간에게서 나왔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인류세라는 이름 자체가 미래의 비극을 암시한다. 만일 수만 년 후에도 인류가 생존하고 또 지질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존속한다면 그 미래의 지질학자는 인류세에 해당하는 지층이 이전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층에 남은 흔적 하나하나가 자연보다는 인간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류세의 도래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인식할 수 있다.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옛날의 방식으로 운행하고 변화하지 않는다. 대기와 기후와 생태계, 그 모두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근대 문명의 영향 때문이다. 비관론자들은 이 인류세가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생물 멸종기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생물종의 위기를 가져온 그
근대 문명의 두 얼굴을 다시 생각한다. 생물 멸종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쏟아지지만 그 위험을 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도 여전히 모색 중일 뿐이다. 더욱이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치가들이 등장하면서 지구 환경과 생태 위기 해결이라는 전망은 더욱 멀어졌다. 기후 협약에 초석을 놓았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정책에 의해 오히려 기후 협약을 탈퇴했다. 오늘날 공룡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도 아마 이 종의 묵시록적 운명에서 인류의 문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과 동물의 공통 감염병을 생각하며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쩌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변곡점에 이를 것 같다는 약간 희망적인 전망을 해본다. 전국에서 자원한 의료진, 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소방대원까지 한마음으로 대구, 경북은 물론 전국에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너무 일찍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21세기 들어 새롭게 인류를 위협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 생각하려고 한다. 의학사가들은 21세기 들어 사스의 출현이야말로 전염병의 역사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고 본다. 사스 이후 조류독감, 돼지독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인수공통 감염병의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화의 가속으로 전 세계가 통합된 단일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과 교류 네트워크가 발전했다. 이는 새로운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곧바로 대유행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2003년 이후 일련의 인수공통 감염병 대부분이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인종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감이 집단의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모 신문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까지 우한 바이러스라고 표기하는 내심도 이런 혐오감과 관련된다. 아마 그 못지않게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깃들어 있을 것이다. 왜 유독 이들 지역에서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가 자주 일어나는가? 그 변이와 발병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어려운 일이지만 근래 가속된 이 지역 전체의 급속한 사회 변동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 지역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다. 근대화, 산업화, 세계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국민소득 상승 또한 가장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도시화와 함께 이전보다 소득이 높아진 도시민의 식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육류 소비 증가,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소비되는 육류의 주류가 반추동물, 소나 양이었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늘어나는 육류 소비의 대부분은 닭과 같은 가금류나 돼지로 충당한다. 여기에서 가금류나 돼지의 밀집 사육이 일반화되었고 갈수록 그 규모와 종사자가 수가 늘었다. 밀집식 돼지 가금류 사육장의 수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유럽인들은 이것을 공장식 사육이라 부른다. 나는 오히려 포디즘 사육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돼지, 조류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의 변이, 발병, 창궐은 이런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 같다. 특히 바이러스 변이는 밀집 사육장에서 폐사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금류와 돼지에게 투여하는 항생제와 항균제에 대한 반응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의학사가들은 이런 변이를 진화의 가속 경로라고 표현한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바이러스는 계속 새로운 변이를 일으킬 것이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발병, 창궐, 그리고 세계화의 경로를 따라 대유행병으로 변신할 것이다. 매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세계가 우리 감염 방역 체제를 눈여겨보고 있다.
그렇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하다. 결국 변이를 일으키는 토대가 바뀌어야 하는데 밀집식 사육이 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결론은 단순하다.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문제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무수한 개인이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자신의 삶에서 육류를 적게 소비하는 생활 패턴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회 전체를 보면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육류의 생산, 공급, 소비를 둘러싼 제도와 조직이 굳건하게 사회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 제도는 생산과 소비의 연결선에 저해되는 모든 시도와 작용과 운동을 방해하고 적대시할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공공성을 위한 정책적 결단에 달려있다. 한편으로 육류 소비를 줄이는 교육과 소비자 운동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생산과 소비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와 조직을 다른 제도로 대체하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 결정이 없이는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이 한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현재의 위기는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세계사의 변곡점과 앵글로 아메리카니즘의 조락. 역사가는 예견을 꺼린다. 그만큼 인간 사회가 복잡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너무 다양해서 대체로 예견하더라도 들어맞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대유행병을 맞아 근대 세계의 토대를 이루은 서구 문명, 서구 중심주의, 서구 중심의 세계화가 중대한 변곡점에 이르고 있음을 절감한다. 변곡점을 지났을 때 새로운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서구에 대한 동아시아와 다른 세계의 도전이 더욱더 강렬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서구 중심적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서구 중심적 세계 표준과 척도를 재검토하려는 요구가 분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변곡점을 지니는 새로운 시기는 위기가 중첩되고 또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이전의 안일과 안락을 옛날의 기억 속에서나 찾아야 할지 모른다. 정상을 되찾기 위해 치르는 고통과 어려움이 장기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심할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근대 문명의 자본 축적 체제와 대량 소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함께 이를 변혁하려는 새로운 조직적 운동과 자발적인 움직임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지도 모른다. 이러한 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주도해 나갈 철학과 신념이 정치 지도자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특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변곡점을 지나면서 2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이른바 앵글로 아메리카니즘의 조락을 예언한다.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트럼프는 20세기만이 아니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이 팬데믹의 위기에 어떤 리더십도 없이 오직 우왕좌왕하는 행태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한 것이다. 그가 매일 하는 인터뷰를 보면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즉각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밑에 참모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까 짐작이 간다. 이런 국면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자질이다. 자기 나름의 식견과 세계관과 철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전보다 더 공공선에 투철한 사람이 정치 일선에 등장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아도 그런 사람은 갈수록 보이지 않는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이 들린 지는 오래다. 1970년대 이후 서구 각국이나 동아시아나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와 같이 공적 문제에 헌신하는 그런 정치가를 본 적이 별로 없다. 사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제 자체가 자본과의 야합이나 부패구조 속에서 태어난 사생아라는 비난도 있는 형편이니 그런 정치가의 등장을 대망하는 것이 헛된 꿈일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 위기 속에 중국이 공산당 지배체제의 효율성과 탁월성을 강조하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접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중국 지배체제는 10%가 나머지 국민 위에 군림해 그들을 이끌고 계도하고 지도해 나가는 과두지배체제다. 이제는 그 과두지배체제를 넘어서 시진핑 1인의 수중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 또한 시진핑 이후에 엄청난 불안과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선을 위한 헌신과 미래에 대한 예견력과 통찰을 겸비한 그런 정치인의 등장을 대방하는 것은 과연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가? 우주선 지구호가 보내온 경고인가? 끝없는 자본 축적과 소비와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계가 일순 멈췄다. 1980년대 이후 질주해온 세계화 추세가 팬데믹 앞에 무력하게 움직임을 멈췄다.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20세기 초까지도 전 근대의 표징이라 여겼던 격리를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간의 정지만이 아니라 시간도 잠시 정지했다. 이 팬데믹이 물러간 이후 우리는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 아니,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는 분명 자연의 경고이자 복수다. 1차적으로는 그동안 지구 자체를 착취하고 더럽히고 오염시킨 인간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 팬데믹으로 인간 활동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을 때 이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는 단편적인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국, 서유럽, 미국 등 공업 중심지의 대기가 그렇게 청정해졌다고 한다. 인도의 어느 해변을 올리브 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였던 이 해변에 수십만 마리의 바다거북이 산란하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소식이다. 작년에는 한 마리도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거북이들이 팬데믹을 알았을까? 해변에 인간의 쓰레기와 소음과 불결함이 조금 사라지자마자 바다거북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변으로 기어 올라온 것이다. 엄청난 경이 아닌가? 우리는 인간만이 오직 이 지구의 주인이고 주재자이고 모든 것을 이용할 권리를 가졌다는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물과 생명체와 다양한 종들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섭리일지도 모르고 또한 광대한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세계를 관통하는 원리였던 것이다. 어떻게 우리 탐욕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지구에 대한 우리 착취와 오염과 파괴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자연의 경고와 복수에 직면해 우리 삶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위기의 이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비통함과 절망에 빠져있는 지금 이 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간절한 기도, 손은실 교수가 번역한 그 메시지에서 다음 구절이 가슴을 때린다. 주님, 오늘 저녁 당신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이 강하고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서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갈망하면서 이 세상 사물에 푹 빠져 있었고 속도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르심에도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지구의 불의에 직면해서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과 심하게 아픈 지구의 외침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픈 세상에서 언제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을 흔들림 없이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 이르러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잠에서 깨어나세요. 그렇다. 지금의 이 팬데믹은 인간의 수탈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구가 온 인류를 향해 보내는 절박한 경고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수공통 감염 바이러스들의 한 변종이겠지만 지금 드러난 통계적 임상적 증거들만 얼핏 보더라도 2000년 이후 잇따라 출몰한 이전 바이러스에 비해 한층 더 진화한 특징을 보여준다. 지역을 돌아가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창궐한다.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오히려 전파력이 높고 대기 중에서도 생존 기간이 길어졌다. 동시에 인간 신체 중 깊은 폐에 직접 침투함으로써 더 빠른 시간 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염 추세가 꺾였지만 방역 당국에 따르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제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창궐할지 알 수 없다. 그런 위험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의미다. 선진국으로 여겼던 서유럽 및 북미 국가들이 속수무책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거의 대책이 없을 정도다. 한편으로 아시아적 질병이라는 오리엔탈리즘의 편견으로 조기 대응의 시점을 놓친 결과다. 이런 점에서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최첨단의 기술과 의료와 위생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지칠 줄 모르고 자본의 자기증식에 매진해온 이 전 지구 자본주의가 생명체도 아닌 생명의 기본 물질 중에 하나에 의해 잠시 그 증식을 멈췄다. 상품,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장 통합뿐만 아니라 문화 서비스까지 그 통합의 경계를 지구 전체로 넓혀가던 급속한 세계화 추세가 일순간 정지했다. 1, 2차 세계대전의 충격을 넘어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맹목적인 자본 축적과 이를 위한 인간 활동이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다시 잃었던 생명력과 활력을 되찾고 있는지 여러 외신 보도를 통해 목격한다. 대기가 깨끗해지고 한때 사라졌던 희귀동물이 다시 찾아오고 대기 중에 탄산가스 농도가 낮아지는 등 놀라운 기적을 연출하고 있다.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종교인들은 이것을 어떤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속해온 너희들의 삶의 패턴을 버려라. 그 패턴의 핵심은 욕망의 극대화와 그 충족의 극대화다. 이것도 모든 사람들의 균형 잡힌 충족이 아니라 소수에게로만 집중되는 차별적인 욕구 충족의 극대화다. 어쩌면 이것은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절규로 보인다. 당장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다. 지구는 인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멈춰서서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제 더 진화한 바이러스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지구상의 인류라는 종을 전멸시키지 않고서는 이 지구가 더 이상 존림할 수 없으니까. 팬데믹 위기가 지난 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답은 명확하다. 이 위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자신했던 국제공조와 협력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국제공조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욕구 충족의 극대화와 무한한 자본 축적을 위한 이 경제적, 사회적 모든 제도들을 스스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제 실업률이나 경제 성장률이나 증권 지수의 변동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 활동의 연령에도 도달한 모든 시민이 제 나름의 역할을 맡는 대가로 기본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본소득의 보장을 받아야 하고, 이제 특정 소수로 부가 집중되는 이 잔인한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자, 대한에너지, 대한농업, 저에너지 활동, 적정 생산과 적정 소비, 경쟁을 넘어선 상호 부족. 이미 19세기 이래 많은 사회 이론가들이 주장했던 슬로건을 단순한 이상주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보다 위기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절실하고 위중한 과제라는 점을 전해준다. 문명의 패턴을 바꿔라.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진단이 활발하다. 분명히 세계사의 중대한 변곡점이 되리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단기적인 현상과 단기적인 변화만을 가지고
미래의 변화를 예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적 담론에 중요한 의제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확실한 예견을 내놓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약간 신비주의 냄새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코로나를 비롯한 21세기 바이러스 창궐은 지구의 자기 방어 기제와 관련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구가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문명의 패턴을 바꾸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우선 더러운 자본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더러운 자본주의는 환경 재앙을 불러왔다. 그것이 낳은 사회 위기는 양극화다. 그 더러운 자본주의에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기 위해 나서지 않았고 나설 수도 없었다. 이제 자연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더러운 자본주의가 탑승한 세계화 추세, 그 족쇄 풀린 망아지처럼 가속하던 세계화가 일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의 특징을 지닌 바이러스의 내습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바이러스 변이에 따른 인간의 대응이 뒤늦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보면 세계화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더러운 자본주의가 멈칫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정 성장론을 넘어 제로 성장, 지속 가능한 경제를 직시해야 한다. 과잉 생산과 소비 자본주의를 넘어 적정 생산과 적정 소비,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 축적의 위기를 불가피한 현실로, 그러면서도 인류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미래로 받아들여야 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참으로 막막하기만 하다. 개인이 느끼는 이 막막함과 절박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수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코로나 이후 세계에 관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토론과 대화의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여서 지금의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이 책을 덮으며 우리 모두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지구 문명을 위해서 성찰의 시간을 갖고 저소비, 저에너지 사용으로 패턴을 바꿔 느림의 미학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JS였습니다.